네, 안녕하세요. NCS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허니, 신헌 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NCS를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NCS가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살펴보고요. NCS에서 기초적인 꼭 필요한 개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허니, 신헌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저에 대한 소개를 다 압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2년 연속 메인 무대에 강연을 했었습니다. 자, 피셋 1타 출신 NCS 수강생 1위, 그리고 행정고시사랑 강사평가 1위, 자, 그리고 자료해석 교재, 지금껏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강좌를 보시면요. 피셋4 NCS 시리즈 수리 자료해석 이론편, 문제편, 실전 300제 이런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론편하고 문제편은 핵심 기본서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실전 300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저에 대한 소개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포트에서 NCS 인적성 강의하고 있고요. 공단기에서 7급 피셋 자료해석 대표 강사, 프라임 법학원에서 5급 피셋 자료해석 대표 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피셋 자료해석 강사, 그 다음에 많은 대학 기관에서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EBS 피셋 대표 강사를 예전에 했었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페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 외에 신헌 단톡방, 오픈 카톡방에 있으니까 신헌 피셋 또는 NCS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CS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NCS는 뭐의 약자죠? N, National, 그 다음 C, Competency, 그 다음 S는 Standards.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죠. 자,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식, 소양 등을 국가가 표준화시킨 거다, 체계화시킨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NCS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그래서 둘 다 보는 기관도 있고 직업기초능력평가만 보는 기관도 있고요. 자,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 강의는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비하는 강의입니다. 자, 총 10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다루고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당 1분 또는 1분 30초 내외로 시간을 줍니다. 자, 그거는 공기업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지원하는 공기업의 출제 문항수, 시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직무수행 능력평가. 여기는 기존의 전공시험을 변화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또는 논술형으로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구도 잡아놓고요. 그러면 직업기초능력평가의 핵심 영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 영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읽어볼게요. 의수문자자, 대정기, 조직. 그래서 10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이게 가장 중요한 3대 영역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자원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자료 해석하고 관련된 영역이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그래서 표 그래프가 출제되고 거기에 대한 해석 또는 계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텍스트 정보하고 결합돼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NCS의 꽃은 자료 해석이다. 자료 해석 잘하시면 NCS 고득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공공기관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레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레일은 직무수행 능력, 직업기초 능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25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한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을 보시면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이 3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 NCS 기반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20문항, 총 60문항이 출제되고 제한 시간은 60분입니다. 요거는 행정직, 요양직, 건강직, 기술직 기준이고요. 이 전산직 같은 경우는 전산개발 기초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직무시험에서는 이제 법률 문항을 묻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이 출제가 됩니다. 20문항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보시면 직업기초능력에서 영역별 10문항이 출제되는데 총 40문항, 즉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고요. 시간은 40분인데 그 영역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의수문 3대 영역에 자원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전, 한국전력공사 보겠습니다. 자, 직무능력검사에는 5개 영역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직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건 의수문 3대 영역이에요. 그건 공통적이고 나머지 2개 영역은 사무직의 경우는 자원관리 정보, 전기직은 자원관리 기술, 그 다음 ICT 등등 영역에서는 직군에서는 정보능력, 기술능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50문항 또는 55문항으로 직군에 따라 구성이 되고 제한 시간은 60분 주어진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IBK 기업은행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그 금융권 기관에서도 NCS를 토대로 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기초능력에서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자원관리, 수리능력, 정보능력. 그러니까 의수문 3대 영역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자원관리, 정보, 조직이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항수는 총 60문항에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까지 합쳐서 제한 시간은 120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제 경향 기관별로 살펴봤고요. 이제 NCS 대비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가 유형을 분석해 보면 크게 피셋형하고 모듈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또는 최근에는 이걸 통합해 갖고 피듈형이라고 해서 혼합형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피셋형 같은 경우는 피셋 기출문제를 모티브로 해서 그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문항수에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피셋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실 때는 피셋4 NCS 시리즈 교재나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기업이 아닌 전력그룹사나 주요 공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문항수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자료를 참고하거나 또는 위포트 NCS 기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 직업기초능력 고득점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준비 방법은 본인의 취약 영역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내가 취약한 부분이 어느 영역이다 잡아놓고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NCS 교재나 강의 또는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셔서는 본인이 잘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풀 수 있는 문제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투입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들은 패스하는 전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건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본인에 맞게끔 체계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역량을 다지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독해 능력부터 보겠습니다. 독해 능력.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전반적인 흐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 공략한다. 자, 그 다음 속독 능력. 자, 개별 지문 읽으실 때도 모든 단어들을 똑같은 비중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단어들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읽고 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연도, 수치 중에서도 퍼센트 같은 것들, 그리고 주어, 수로, 비교급. 자,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2010년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문장을 받았을 때, 자, 표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일단 연도 2010년 이후, 그 다음에 주어는 자, 중국 국적자 비중. 그래서 중국 비중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수로 부분 지속적 증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가서 2010년 연도 확인하고 그 포함해서 이유는 포함입니다. 그 포함해서 쭉 뒤로 읽어주시면서 중국하고 만나는 부분 숫자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010년 중국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주는데 만약 그 수치가 실제 인원수면은 이제 전체 외국인 수를 국내 거주 외국인 수를 확인해서 그 비중을 계산하면서 풀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중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테크닉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한데요. 자료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일단 발문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표 제목 꼭 읽어서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이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단위에서 혹시 함정이 되는 게 없나. 그래서 단위가 다른 것들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단위에서 상대적 자료가 나왔을 때 퍼센트 같은 거 나왔는데 이 기준수가 같은지 다른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수가 다른 퍼센트끼리는 실제 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표 그림의 주요 항목들 체크하고 그 다음 각 주를 체크해서 각 주에 구체적인 수치나 공식이 나와 있으면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선지를 읽으시면서 선지 중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냥 단순히 읽기형 또는 계산 중에서 간단한 것들 먼저 처리하시고 복잡한 계산 피하는 전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것들은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능력. 계산 능력은 평소에 계산을 많이 훈련을 하셔가지고 일단 계산에 대해서 좀 겁이 안 나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제 필요한 계산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까지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수 비교나 곱셈 비교 테크닉 같은 걸 이용해서 계산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NCS 기초 개념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계산은 또 정확하게 수행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사칙 연산, 비율, 증감률 계산 등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제 카페에 오시면 요런 그 연산 훈련 프린트들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연산 훈련 자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연산 훈련 할 수 있는 그 교재가 저희가 발간한 교재가 있습니다. 발행한 교재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해석 연산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영역별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의사소통부터 볼게요. 의사소통. 자, 크게 보면 이제 독해가 비중이 제일 큰데요. 그 외에 이제 짧은 문제들, 어휘, 어법 같은 경우는 바로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뭐 모르면 아예 모르는 거고 알면 바로 그냥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줄여야 되겠고요. 이제 독해에서는 이제 단문 독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편한데 장문이 나와 있을 때, 긴 텍스트가 나와 있을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세부사항, 디테일한 걸 묻는 경우 이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장문 독해인데 세부사항 확인이고 그 다음 생소한 내용이다.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시사 그거는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잘 익숙하지 않게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다.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일부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최대한 풀고 가자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가급적 맞추고 가야 된다는 전략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리 능력. 수리 능력은 크게 이제 일반 수리, 뭐 응용 수리라고도 하죠.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한 거예요. 수리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 아까 제가 NCS 영역별로 봤을 때 자료 해석 관련 영역으로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 말씀드린 거는 이제 넓은 의미의 자료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표 그래프 해석하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이 있으면 웬만큼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다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계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패스하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한편 일반 수리 같은 경우는 이건 딱 보는 순간 내가 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좀 취약한 영역이거나 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전략을 쓰시고요. 본인이 평소에 잘 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 차트 변환형
같은 경우는 표를 차트로 변환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 기본적인 시간 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라면 패스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자료의 양이 적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푸는 전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최근 트렌드가 이제 통합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독해, 수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요게 혼합해서 나오는 경우. 즉, 텍스트 안에 글로 된 내용도 있지만 표나 그래프가 들어가고 또 필요한 경우는 계산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문제의 난이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문의 내용이 잘 모르는 내용이고 굉장히 양이 많고 또 계산을 많이 시켰다. 그러면은 패스하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자, 웬만큼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는 또 내용이 어렵지 않고 계산도 뭐 거의 없거나 그냥 읽어주면 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반드시 푸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추리 문제들, 뭐 명제나 참거짓, 자리 배정, 순서 결정 같은 이 추리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너무 붙들고 있으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넘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원관리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하고 자원관리 능력은 딱 뭐 명확하게 칼로 두부 썰듯이 딱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원관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원과 관련된 소재가 나온다. 그러면 자원은 어떤 거냐? 뭐 시간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예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인 뭐 출장 비용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뭐 이동 경로에 대한 최단거리 찾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자원관리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자원관리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계산 과정이 복잡해 보이면 넘기셔도 되고요. 뭐 자료의 양이 적당하고 계산이 쉬우면 풀어야 되겠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세트형 문제인 경우는 가급적 풀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정보 능력, 기술 능력 등이 있는데요. 그 정보 능력이나 기술 능력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내는 경우 뭐 상품 코드를 해석하는 문제, 적용하는 문제라면 쉬운 문제고 어떤 매뉴얼을 주고 매뉴얼대로 따르는 것 중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그런 문제라면 쉬운 문제가 되겠죠. 독해형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한편 어렵게 낸다면 뭐 컴퓨터 활용 능력 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자격증 시험 수준의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CS 기초 개념들 꼭 챙겨야 될 것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계산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팁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 곱셈. 곱셈에서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자릿수의 곱셈은 실전에서는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이런 거 굳이 실전에서 하실 필요 없어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만 정확하게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를 만약에 문제로 출제했다 하더라도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적당하게 응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곱셈법은 자릿수 세팅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흑토자 모양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치를 보시면 28 곱하기 64 이렇게 돼 있다면 가운데를 쫙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로 방향으로 바로 곱셈을 합니다. 2, 6, 12. 앞자리끼리 먼저 곱셈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28 곱하기 64하고 1200을 비교해라 라는 단순한 문제라면 굳이 뒷자리 계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앞자리만 계산해도 2, 6, 10이니까 각각 그리고 곱셈의 자릿수는 각각의 자릿수를 합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면 네 자리가 기본 세팅이 되는 거예요. 다만 네 자리가 기본 세팅인데 한 자리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 곱하기 10이다. 그러면 이거는 200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앞자리끼리 곱했을 때 한 자리 수가 나오고 뒤에서 올라오는 게 없는 그런 경우는 한 자리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곱셈이다. 그러면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니까 그것도 자릿수도 곱셈으로 6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합산해서 세 자리, 두 자리 합산해서 5자리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다만 첫 자리끼리 곱셈했을 때 한 자리 숫자가 나왔을 때 그리고 뒷자리에서 올라오는 게 적어서
올라오는 게 이제 없는 경우, 뒷자리 곱셈이 작아서 올라오는 게 없는 경우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올라오는 게 없는 경우에는 한 자리 적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앞자리부터 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산에서는 두승법이라고 불러요. 머리부터 곱한다. 머리부터 곱한다. 이제 큰 자릿수를 먼저 결정해 놓고 디테일한 수치는 나중에 계산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자료해석 계산의 기본 명제입니다.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2, 6, 12 잡아놓고요. 그 다음 8, 4, 32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크로스 곱셈이에요. 예. 자, 이 방향의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2, 4, 8. 근데 두 칸을 채우기 위해서 앞에 이제 공을 썼는데요. 공을 안 써도 됩니다. 요 라인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8, 6, 48. 그럼 이 부분을 한꺼번에 연산한다면 56이 되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2, 4, 8에 그 다음 8, 6, 48인데 이 8이 공통이니까 결국 여기가 1이 있는 셈이니까 1 더하기 6, 7에 8을 곱하는 구조랑 같다라고 생각하고 56 잡아서 한 번에 쓰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또는 그냥 8하고 48을 더해가지고 56을 만들어내셔도 돼요. 자, 그래서 두 줄을 쓰셔도 되고 한 줄을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 세로 방향으로 합산해서 처리해 주는데 뒤에서부터 쭉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2, 그 다음 요거가 19가 나오는 거니까 388. 그러니까 19가 나오니까 하나 올려줘서 2, 4에 하나 더해서 7. 그 다음 마지막 1.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원곱셈법의 장점. 자릿수 세팅할 때 큰 고민이 없다. 그래서 좌우 대칭 구조 가운데 잘라놓고 앞자리부터 세로로 곱하고 뒷자리 세로로 곱하고 그 다음 크로스해서 곱셈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4 곱하기 75 얘도 아까 봤던 타평 모양으로 쓴다면 이렇게 배치를 하겠죠.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선 넣어주고 자, 그 다음 77은 49 그 다음 45, 20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곱셈 75, 74 그러면 7이 공통이죠. 4와 5가 합산돼서 9가 되면서 묶입니다. 79, 63 이런 경우는 묶어놓고 계산하는 게 빠르겠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5550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요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 자, 이제 74 곱하기 75를 이렇게 예쁘게 세팅할 시간이 없어. 그냥 바로 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앞자리끼리 일단 곱합니다. 77, 49. 그 다음 뒷자리끼리 곱합니다. 4, 5, 20. 그래서 앞자리끼리 곱하고 뒷자리끼리 곱하고 나열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딱 갈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곱셈 한 개 이렇게 일렬 배열을 했을 때는 바깥쪽에 있는 곱셈과 안쪽에 있는 것들의 곱셈 즉 바깥쪽끼리 곱셈 안쪽에 있는 곱셈 이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한 줄로 쓰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 다 묶어가지고 79, 63으로 아까 한꺼번에 처리했었습니다. 따로따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74, 28에 75, 35 써놓고 최종적으로 합산하면 5550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74라는 거는 75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75 마이너스 1 곱하기 75로 얘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럼 7575 정도는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훈련해 주시면 좋은데요. 78, 56에 55, 25. 자, 이거는 10동일보라는 테크닉인데요. 10의 자리수가 같고요. 1의 자리수의 합이 10인 구조. 이런 경우에는 자, 10의 자리수에다가 하나 더 큰 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7, 8, 56. 그 다음 1의 자리수를 곱한 다음에 써주면 돼요. 5, 25.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5625 여기가 이제 5625고 그 다음 75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75만 빼주면 되니까 5550이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연산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강의가 P세포 NCS 수리 자료 해석 핵심 기본서 강의가 되겠습니다. 살짝 홍보 들어갔네요. 아무튼 평소에 수리적인 부분, 계산, 표 읽기 이런 게 좀 취약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먼저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효율적인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곱셈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5년 이내에 혼인한 부부 중 혼인 당시 장치기계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자, 그러면 자료의 제목을 보니까 직업 비중, 혼인 당시고요. 자, 남편, 아내 항목이 있고요. 자, 이 비율의 기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즉 비율 자료를 보시면 이 비율이 구성비냐, 증감률이냐 꼭 구별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구성비죠. 그럼 합산해서 어떻게든 100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나? 자, 막대 2개 있는 애를 더해 갖고는 아니죠.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작은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대를 각각 이렇게 건너뛰면서, 즉 남편은 남편끼리, 아내는 아내끼리 더해주면 10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 안에서 구성비, 아내 안에서 구성비야.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실제 수가 같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거 혼인이기 때문에 남편 수와 아내 수는 동수가 돼야 되겠죠. 결혼 한 쌍에 남편 한 명, 아내 한 명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결국 기준수가 얘들이 같다라는 걸 잡아 놓습니다. 자, 그리고 각주를 보니까 최근 5년 이내 혼인한 부부가 147만 2천 쌍이래요. 그럼 그만큼의 남편, 아내가 있다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장치기계 종사자의 구성비를 봅니다. 자, 그러면 147만 2천 쌍을 예를 들어서 X라고 놓으면 X가 남편 쪽, 아내 쪽의 모든 쪽의 기준수로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16.4%와 2.8%의 기준수가 각각 X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A, 얘를 B라고 놓으면 X의 A를 곱하고 X의 B를 곱해가지고 더할 건데 X가 공통이니까 이런 경우 X를 묶어놓고 A 더하기 B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먼저 하자. 자, 비율끼리 더해주는데요. 자, 16.4, 2.8. 그러면 점 앞에 숫자를 보면 18이고요. 점 뒤에 숫자를 보면 1.2니까 19.2가 도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19.2를 도출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2.8의 끝자리가 7, 8, 9 이런 식으로 좀 0에 가까운 그 위에 숫자 3.0에 가까운 구조라면 3.0을 만들어버리는 구조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즉 여기 .4에서 .2를 떼주면 얘가 3이 되고 얘는 16.2가 되겠죠. 그래서 16.2에 3을 더하는 구조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19.2가 나오니까 결국 147만 2천에다가 곱해줍니다. 그럼 만 단위로 자리를 정리해 보면, 자, 그러면 선택지에 있는 수치 구조를 쓱 보고 어느 정도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를 생각해 봅니다. 선지의 구조를 보니까 만 명 단위에서 24, 25, 26, 28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약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만 명 단위의 수까지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려면 네 자리에 세 자리를 곱셈하는 구조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수치 구조를 단순화시켜줘야 되는데 그 단순화시켜주는 간단한 방법은 한쪽의 수는 올리고 한쪽의 수는 내려주는 거예요. 그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올리고 내리는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서 곱셈을 하면 근사값이 된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얘는 요 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19.2% 쪽에서 올려버리면 20%가 되니까 굉장히 쉬워지죠. 그럼 147.2에서 내려서 140으로 만듭니다. 그럼 140의 20%면 바로 28이 도출이 되죠. 10%는 소수점을 하나 땡겨주면 됩니다. 즉 14예요. 140의 10% 14. 그 2배 해주면 28.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어림산 해보니까 이제 답은 4번이 될 텐데 조금 내심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보다 다른 수랑 가까운 거 아닌가? 근데 뭐 선지 구조를 보면 26이 있고 28이 있으니까 뭐 28로 안심하고 가도 되는데 만약에 선지에 27만 명이 있고 뭐 29만 명이 있고 이러면 이건 조금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로 주고받는 증감률이 비슷한가를 보라고 그랬죠. 자, 140에서 147.2로 증가된 비율하고요. 20에서 19.2로 감소된 비율이 비슷한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럼 140에서 147.2, 7.2가 커졌으니까 요거는 대략 5%가 증가했습니다. 자, 20에서 19.2로 가는 거는 20에서 0.8이 감소했어요. 그럼 20분의 8은 소수점 떼면 200분의 8, 따라서 100분의 4, 즉 4%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러면 140 곱하기 20%에서
위로 가는 증가율 감소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는 비슷한 수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곱셈 관계의 변화율 공식을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각각 플러스 5%, 마이너스 4% 구조면 여기서 여기 결과로 가는 구조는 이거를 합산해서 플러스 1% 정도로 어림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율들이 증감률의 비율이 작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림산을 한 거고요.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은 조금 더 식이 복잡해지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얘를 B,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A라고 놓으면 A는 B와 C를 합산한 거는 수치가 작았기 때문에 어림산한 거고 정확한 계산은 100분의 BC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더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그냥 아무 변화가 없네? 0%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숫자가 이제 증감률이 5보다 큰 수인 경우는 요 뒷부분까지 계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10% 커지면 1.1x가 되겠고요. y가 10% 작아지면 0.9y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계산해주면 0.99xy가 됩니다. 여기는 xy고요. 따라서 요 사이에는 마이너스 1%죠. 1로 보면 0.99니까 100으로 보면 99 관계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자, 합산하면 0%지만 이 공식에서 이 부분까지 감안하니까 마이너스 1%가 나온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28에서 약 1% 정도 증가된 수가 최종 계산 결과가 될 것 같다. 그러면 28.28. 28의 1%는 소수점 2개 땡겨서 0.28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계산 테크닉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문제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곱셈 비교하는 테크닉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곱셈에서 일단 먼저 확인할 거는 각각 큰 수 구조인지 보는 거예요. 각각 큰 수 구조라면 당연히 큰 수가 되죠. 근데 각각 큰 수 구조가 아닌 경우일 때는 우리가 쓰는 방법이 약분을 하거나 서로 주고받는 증가율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각각 큰 수 구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1 곱하기 17이 있는데 뭐 12 곱하기 18이 있으면 오른쪽 수가 각각 큰 수가 돼서 부등호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큰 수 구조면 아주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고 약분이 어렵다 싶으시면 증가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팅된 걸 숫자를 보시면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숫자 구성상 봤을 때 약분이 일단 되죠. 50하고 300이 6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럼 50이라고 309는 51의 6배가 306이니까 6보다 큰 수가 됩니다. 309가. 따라서 오른쪽이 크다. 그렇게 해서 약분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저 약분하는 수치 구조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이면 이제 이렇게 갑니다. 비슷한 수끼리 잡아져요. 그래서 300에서 309로 가는 거는 300분의 9가 증가한 거죠. 즉 100분의 3, 즉 3%가 증가했다. 300에서 자, 증가율 공식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1분의 델타 T. 처음 값에서 증가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율이에요. 그럼 300에서 증가된 양 9야. 그러면 100으로 따지면 3.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두면 분자가 바로 퍼센트가 돼요. 따라서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에서 51로 가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0분의 1, 그러면 100분의 2, 따라서 2%. 자, 따라서 3%, 2%니까 어느 게 더 크죠? 네, 3%가 큽니다. 그럼 그 방향으로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 그런 거 하니? 자, 처음 값을 각각 문자로 놔볼게요. 여기를 x, 여기를 y. 각각의 처음 값들. 그럼 이제 증가율을 적용한 값을 보면 300에서 309로 3%가 커졌으니까 여기는 1.03x. 그 다음 여기는 2% 커졌으니까 1.02y. 자, 그러면 곱셈 비교를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끼리 지우고요. y끼리 지우면 여기는 1.02, 여기는 1.03만 남아요. 그럼 오른쪽이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율이 크면은 배율이 크게 나옵니다. 즉 약분했을 때 큰 수가 나온다. 그래서 1.02배 됐다. 그 말은 2% 증가했다는 말하고 마찬가지 논리죠.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예로 든 거 부등호 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수치 구성을 보니까 이렇게 짝을 찾아줍니다. 그럼 291에서 321로 가는 거는 30이 증가했어요. 그럼 291 입장에서 10%는 소수점 하나 땡겨주시면 됩니다. 29.1이야. 그럼 30이면 10%가 넘는 증가율이다. 자, 33에서 35로 가는 건 2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33에 10% 3.3보다 작으니까 10%가 안 된다. 그럼 증가율이 어느 방향이 크냐? 이쪽이 크다. 그럼 그 방향으로 큰 수다. 그러니까 증가율을 계산을 뭐 이렇게 쉬운 수치 구조일 때는 바로 하시면 되는데 딱 떨어지는 증가율이 안 나올 때는 특정 증가율을 기준으로 넘느냐 안 넘느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 특정 증가율은 대표적으로 10%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10%, 둘 다 넘으면 20%, 뭐 30%, 뭐 50%, 100% 두 배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고 10%가 안 되면 뭐 5%, 1%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낮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넘고 안 넘고가 갈리면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그러면 곱셈 비교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분수 비교로 들어가 볼게요. 자, 분수 비교의 첫 번째 기준은 자대모소. 분자가 큰데 분모가 작고? 그럼 무조건 큰 수가 됩니다. 자대모소. 자, 오른쪽에 예를 들어놨죠. 자, 14분의 8, 13분의 9. 자, 분자는 오른쪽이 큰데 분모는 왼쪽이 커요. 그러니까 오른쪽 얘 입장에서 보면 자대모소 구조가 되죠. 분자 큰데 분모는 작어. 그러면 무조건 큰 수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즉 우리 분수에서 분자는 빵의 개수라고 생각하시고요. 분모는 사람 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수가 1인당 빵이야. 그럼 빵은 많을수록 사람은 적을수록 1인당 빵을 많이 먹겠죠. 따라서 분자는 클수록 분모는 작을수록 큰 수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자대모소 구조가 아닌 애들 어떻게 처리하나. 즉 자대모대. 한쪽이 분자 분모가 모두 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 자, 몇 가지 테크닉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교차곱셈, 차이법, 증가율 비교, 여사건, 상대비, 역수. 자, 그 중에서도 이제 1, 2, 3번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4, 5, 6은 옵션 정도, 보너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차곱셈은 어떨 때 쓰냐면 숫자가 단순할 때. 곱셈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크로스해서 넘깁니다. 이 방향으로. 자, 그러면 11이 7쪽으로 넘어가면 곱해져서 77. 8이 넘어가면 8, 9, 72. 그럼 앞쪽이 큰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패턴 꼭 기억해 두세요. A, B, C, D 이 분수 비교해라 그러면 크로스해서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D와 B, C를 비교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왜냐면 자, 양쪽에다가 D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D가 생기고 여기는 D가 생기면서 D랑 분모랑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B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B 생기면서 B랑 없어지고 오른쪽에 생기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슉슉 이렇게 넘겨버리면 굉장히 빠르죠. 넘겨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차이법은 분자의 차이, 분모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 제가 이름을 용병이라고 붙였어요. 용병. 자, 그래서 신원 용병법이라고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분자의 증가가 15고요. 분모의 증가가 20이야. 그럼 20분의 15를 용병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용병이 떠오르니까 뭔가 또 이쪽 애들도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 구성이 작은 애는 없어 보이니까 빈자. 숫자 구성이 큰 애는 있어 보이니까 부자. 그래서 빈자, 용병, 부자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용병은 부자하고 한편입니다. 얘는 한편이니까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부자가 돈 주고 용병을 고용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빈자하고 용병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분수 비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120분의 75하고 20분의 15가 어느 게 크냐? 그럼 20분의 15는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 75%야. 그럼 100분의 75가 4분의 3, 75%인데 분모가 120으로 커졌으니까 결과는 작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4분의 3보다 얘는 작습니다.
그럼 오른쪽이 큰 수, 즉 용병이 이겼어요. 자, 용병이 이겼으니까 용병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용병이 빠지면 결국 부자가 이겼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증가율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 적용해 볼게요. 증가율을 이용하는 것은 이 8글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증대상, 모증대하. 저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을 텐데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붙을 겁니다. 분자 증가율이 크면 상승합니다. 분수가. 자증대상. 그래서 자는 분자, 증은 증가율, 대는 크다. 그럼 상승. 그 다음 분모 증가율 크면 하락, 모증대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x분의 y라는 분수가 있는데 2x분의 3y하고 비교하면 분자는 3배, 분모는 2배잖아요. 그럼 증가율로 보면 플러스 200%, 플러스 100%가 됩니다. 따라서 배율이 크면 증가율도 커요. 그래서 꼭 증가율을 비교하시오 그러면 그 증가율 계산하려고 드는데 배율이 크면 무조건 증가율도 큽니다. 그래서 배율에다가 1 빼고 100을 곱해주면 증가율이 되니까 그냥 배율로 보시면 돼요. 자, 배율이 분자 쪽이 커요. 분모 쪽보다. 그리고 보면은 오른쪽 수가 큰 수죠. x, y 지워버리면 여기는 1,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오른쪽이 큰 수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증가율 또는 배율이 크면 분수가 커진다. 그래서 자증대상. 그럼 반대로 분모 쪽이 배율이 크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모증대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분수에다가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자, 75에서 90으로 가는 건 15가 커졌어요. 그럼 75에서 15가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되겠죠. 75의 10%, 7.5의 2배가 15다 잡으셔도 되고 75분의 15는 약분하면 5분의 1, 즉 20%가 됩니다. 자, 그럼 분자 쪽에서는 20% 증가인데 그럼 분모 쪽에서는 120에서 20이 커진 거니까 120분의 20, 약분하면 6분의 1, 6분의 1은 16.7%. 그래서 20% 미만이라는 걸 잡아내시면 되겠죠. 그럼 분자 증가율이 크면 그 방향으로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증대상이니까 오른쪽 수가 크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위의 내용도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학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아,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그 내용이 이렇게 쉬운 내용이었구나 라는 단계까지 올 겁니다. 자, 여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아닌 쪽의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남을 여자입니다. 남을 여자. 자, 벤 다이어그램이 n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는 a가 아닌 쪽. 그래서 이 둘 관계를 여사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비교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사건은 어떨 때 이용하는 게 좋으냐면 분모, 분자를 비교했는데 굉장히 분자가 분모에 가까운 경우, 즉 비율상으로 높은 비율이 나올 경우. 그러면 반대쪽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즉 여사건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럼 120분의 115, 170분의 160. 그러면 120 중에 115가 아닌 쪽의 숫자를 옆에다 살짝 써요. 5가 있죠. 그 다음 170에서 160이 아닌 쪽의 숫자를 살짝 씁니다. 자, 10이 있습니다. 그러면 120에서 5가 차지하는 거, 170에서 10이 차지하는 거를 이제 비교해 봅니다. 자, 120분의 5는 약분을 하면 24분의 1이고요. 170분의 10은 약분하면 17분의 1이죠. 그럼 17분의 1이 크다. 이렇게 조그맣게 부등호를 넣어놓을게요. 그럼 원래 사건의 부등호는 반대로, 본사건 부등호는 반대로 이렇게 크게 앞쪽이 크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우리 자증대상 모증대하를 여기 동그라미 친 여사건 비교해서 써봅시다. 5에서 10으로 가는 건 2배죠. 근데 120에서 170으로 가는 건 2배가 안 돼요. 그러면 자증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분수들 비교해서는 오른쪽 수가 큰 수가 됩니다. 자증대상. 그러니까 본사건 부등호는 반대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사건하고 역수 4번하고 6번은 최종적인 부등호는 반대로 간다는 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비로 가는데요. 상대비는 전체비를 상대비로 전환해서 판단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전체비, 상대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를 전체비. 상대방에 비해서 차지하는 거를 상대방에 대해서 차지하는 걸 상대비. 그래서 순서가 동일합니다.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A, B, A 플러스 B 관계를 봤을 때 A와 B가 있고 A 플러스 B가 있을 때
자, 3대1 구조하고 4대1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합산하면 여기는 4,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첫 번째에는 4분의 3, 두 번째에는 5분의 4, 5분의 4가 크죠. 자, 한편 B에 대한 A의 B로 따져봐도 첫 번째 경우는 1분의 3, 두 번째는 1분의 4, 두 번째 경우가 크죠. 그래서 전체 B와 상대 B는 항상 순서가 일치한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세요. A 플러스 B분의 A 이거는 그냥 B분의 A로 판단하면 됩니다. 부등호나 증감 방향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자, 그럼 이 숫자 구조를 보니까 적용할 수가 있죠. 자, 75, 75가 같고요. 81, 81이 같아요. 그러면 각각 상대방만 분모에 놔주자. 그래서 분수 구조를 이렇게 즉 B분의 A 구조로 판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 증가율, 분모 증가율 보세요. 75에서 81로 가는 거는 6이 커졌으니까 10% 미만인데 80에서 91로 가는 거는 11이 커졌으니까 이거는 10%가 넘습니다. 그럼 분모 증가율이 크면 역방향이 큰 수 또는 모증대하, 앞쪽이 큰 수가 됩니다. 자, 분자 증가율이 크면 그 방향으로 커지니까 이 화살표 방향대로 부등호를 넣어주면 돼요. 큰 수라고. 근데 분모 증가율이 크면 그 방향으로 작아지는 거니까 이제 반대쪽, 즉 역방향 쪽이 큰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꼬리 쪽에 있는 수가 큰 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증대상, 모증대하에 다시 한번 추가 필기 해보면 이때는 순방향, 내가 읽은 방향 쪽이 큰 수가 되고요. 이때는 모증대하는 역방향, 반대쪽에 있는 수가, 반대 방향에 있는 수가 큰 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의 역수는요. 분자 분모를 뒤집어서 본다는 게 역수 개념이죠. 분자 분모를 반대로 놓는 게 역수인데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부등호도 다시 반대로 놔줘야 되겠죠. 자, 어떨 때 쓰냐면 분자가 굉장히 쉬운 구조일 때 숫자가 되게 깔끔하죠. 80, 90. 그럼 80에서 97이 차지하는 비율, 즉 분자 분모를 뒤집어서 그 다음 90에서 106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해 봅니다. 그럼 80분의 97 한 번 더 적고 갈까요? 그 다음 90분의 106. 자, 80에서 97이 차지하는 거는 일단 100%하고 남는 게 20%가 넘죠. 왜냐하면 97이라는 건 80 더하기 17이니까 100%하고 20%가 넘습니다. 즉 1.2배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그래서 1.2보다 큰 수고 그 다음 90분의 106은 90 더하기 16이니까 90을 기준으로 100%의 20% 미만이 합해진 거예요. 따라서 1.2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앞쪽이 큰 수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부등호는 반대로 뒤에가 큰 수다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역수를 활용한 테크닉입니다. 자, 그런데 뭐 6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역수를 안 봐도 지금 세팅된 숫자 봐도 무슨 관계가 보이죠? 자증대상 관계가 보이죠. 왜냐하면 80에서 90으로 가는 거는 10%가 넘는데 97에서 106으로 가는 건 10%가 안 넘잖아요. 97에서 106이면 9가 커졌으니까 10% 안 넘어요. 따라서 분자 증가율이 크니까 그 방향이 큰 수다라고 결론 내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세 개를 별표를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분수 비교 방법들을 봤고요. 이제 신원용병법을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분수 비교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대모소 구조인지 확인해 보기. 분자 큰데 분모 작으면 무조건 큰 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가율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증가율 비교하기 전에 약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곱셈에서도 약분하면 좋았잖아요. 이제 나눗셈, 분수에서도 약분.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증가율 비교하는 거. 자, 약분은 방향이 어떻게 되냐. A, B, C, D가 있으면 자, 분자끼리 약분되고요. 분모끼리 약분되고 그 다음 한쪽에 분자 분모, 다른 쪽에 분자 분모. 이 네 방향으로 모두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릿수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0 똑같이, 0 똑같이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구조에서 이제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기.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를 보면 19의 3배가 57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3분의 1이고요. 뒤에는 자 23의 3배가 69인데 67은 3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자를 1로 봤을 때 분모가 3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분모를 3으로 봤을 때 분자는 화살표가 반대로 갑니다. 1보다 크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따라서 후자가 크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약분을 통해서 본 거고요. 그 다음 증가율을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죠. 19, 57, 자증대상, 모증대하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19에서 23으로 4가 커졌으니까 얘는 20%가 넘습니다. 자, 57에서 67로는 10이 커졌으니까 얘는 20%가 안 돼요. 이거 바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자, 19에 10%가 1.9니까 20%가 3.8이다. 그럼 4는 그거보다 크다 라고 풀어도 되지만 자, 19에서 4가 차지하는 거는 20에서 4가 차지하는 것보다는 크잖아요. 그럼 20분의 4가 바로 20%니까 2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57에서 10이 차지하는 거는 50에서 10이 차지하는 것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20%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자증대 상이니까 오른쪽 수가 크다. 그렇게 해서 얘가 큰 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용병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용병법은 자, 숫자 구성이 큰 애를 부자라고 놨고요. 숫자 구성이 작은 애를 빈자라고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용병이라고 두는데 분자의 증가량, 분모의 증가량, 즉 차이를 적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10분의 4가 이제 용병이 됩니다. 그럼 용병은 부자를 대신해서 빈자와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만 놔두고 빈자와 용병 간의 대소 비교를 합니다. 즉 빈자, 용병 사이에 대소 비교를 해라. 그럼 57분의 19하고 10분의 4하고 비교인데요. 자, 이 경우에 10분의 4가 크다는 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면 좋은데 잘 안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10분의 4를 여기 분모가 50 얼마 정도 되니까 50분의 20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무슨 구조가 되죠? 자대모소가 되죠. 분자는 큰데 분모는 작은 구조야. 따라서 큰 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아까 우리 곱셈으로 넘기는 것도 말씀드렸죠. 여기 분모 10을 이쪽으로 넘기면 190. 여기 57을 이쪽으로 넘겨서 4를 곱해주면 자, 228. 그런데 뭐 200보다 크다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수가 크다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용병하고 빈자는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용병이 이겼어. 그러면 이제 용병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사라지면 됩니다. 용병은 이제 집에 가요. 그리고 빈자와 부자 사이에 결과만 남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이런 부등호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자가 이겼다라고 결론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쉬울 겁니다. 용병, 분자 차이, 분모 차이로 만든 분수인데 누구랑 싸운다? 빈자랑 싸운다. 빈자. 왜? 부자랑 같은 편이니까. 용병은 부자가 고용했으니까 만약에 용병하고 부자를 비교해 버리는 순간 게임은 망하는 거예요. 부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내가 고용했는데 나한테 대드는 거니까 이거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병은 꼭 빈자랑 싸워야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분수 비교의 핵심적인 포인트들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몇 번을 돌려봐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P-세포 NCS 핵심 기본서의 강의를 들으시길 추천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연산 테크닉들, 분수 비교, 곱셈 비교, 비율 계산 뭐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 후기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보 합격하신 분 후기인데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강의가 큰 도움이 됐고요. 자, 그 다음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취직해서 행복한 날들 보내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코레일 합격하신 분이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신입 후배들이 다 선생님 책 봤다 해서 인사드립니다 라고 연락 주셨고요. 자, 그 다음 P셋 5급 P셋에서 검증된 신원 강의 효과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점수가 크게 향상하신 분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죽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꾸준히 하시면 고득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포트 수강 후기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응용수리 자료에서 모두 엉망이라 고민하다가 강의 결제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접근법으로 다가가면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결제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세계네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제풀이 팁도 주셔서 이제 문제를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잡혀요. 그래서 자신감, 할 수 있다 이런 감이 생기는 순간 이제 실력이 확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원쌤은 그저 빚 계산 꿀팁 너무 많이 알아갑니다. 예. 좋은 강의 많이 만들어서 우매한 중생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렇게까지 비하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처음엔 엥 하고 들었던 게 점차 이해가 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친다니까. 이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애매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바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즐거움이 함께 할 겁니다. 자, 문제 해결에서 색다른 방법을 알게 돼서 쉽게 풀리네요. 결제하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신원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는 전략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 빠르게 푸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새로운 문제가 마냥 두렵지만은 않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고득점 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전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OT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